엄마분들도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게 고스란히 아이를 키울 때 적용되기 때문에 엄마분들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스스로도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사회문화적으로도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에요. 근데 여전히 과도기라서 보통 뭐 그 포털 같은 데 뉴스만 봐도 엄마 아동을 학대하는 엄마에 대한 뉴스나 이제 엄마의 우울감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아이도 같이 이제 그런 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제 댓글이 또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엄마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비난하는 굉장히 높은 잣대를 이제 설정해 놓고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엄마분들도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는 트렌드가 있지만 훨씬 더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이 문화적인 그 고정관념 때문에 엄마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엄마도 사람이다라는 그 문장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라서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고스란히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기사나 뭐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이런 거 한마디 들었을 때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딱 주셔서 이런 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주로 뭐냐?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엄마분들한테 듣는 질문이 뭐냐면은 저는 왜 이렇게 아이한테 화를 낼까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키울 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할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거. 조절이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 그리고 또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엄마고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인데 그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감정을 막 발산해버리고 돌아서면은 후회가 되고 특히 이제 밤이 찾아오고 자는 아이 모습 보면은 죄책감이 몰려오고 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은 똑같이 또 이제 힘드니까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엄마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 더 힘들어져요. 감정도 힘든데 그런 감정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이중고를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이제 아이를 직접 주양자로 키우면서 초반에는 이제 아이가 막 신생아는 되게 먹이고 재우고 이거를 낮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잠도 못 자고 뭐 아이 먹이느라고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쉴 시간이 없게 그렇게 흘러가면서 몸이 지치다가 아이가 조금 크고 막 돌돌 대면서 조금 몸에 여유가 생김과 동시에 감정적인 어려움이 또 바로 찾아와요. 아이가 이제 애쓰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아이를 주로 해주는 대로 아이가 양육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막 내가 하는 대로 안 따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안 따라오니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밖에서 누가 봤었을 때 내가 뭔가 양육을 잘못해서 아이가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할까봐 또 눈치 보이고 위축되는 마음도 있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를 그러다가 내기도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죄책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적인 흐름이 이제 있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고 저도 첫째를 키울 때까지는 그 감정적인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다가 둘째가 이제 연년생으로 태어난 이후로는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한계에
당연히 부딪히고 감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이한테 화를 내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 악순환에서 스스로 자괴감 느끼는 거를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예전에 이제 정신과에서 그런 엄마분들을 대할 때의 마음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뭐 화내면 안 좋다, 애한테 안 좋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안 좋다. 그다음에 돌아서서 자책하면 자책하는 것도 뭐 별로 도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이지만 공감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좀 그분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수면 아래에 있는 이런 복잡한 어려움을 좀 수면 위로 꺼내고자 이런 엄마 심리에 대한 책도 이제 썼고 강의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아,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요 느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위로의 포인트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이 내가 이상해서 나만 겪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힘들고, 아, 남들도 다 이렇구나 하면은 좀 나아요. 나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이런 게 문화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문화가 되면 좋은데, 엄마들끼리는 이제 과도기여서 엄마들 커뮤니티, 뭐 맘카페 같은 데를 봐도 극과 극이에요. 막 내가 이렇게 아이를 열심히 돌보는 엄마예요. 막 내가 이렇게 모성애가 충만해요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게시물 같은 것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실은 아이 때문에 힘들고 아이를 조금은 뒷전으로 두더라도 내가 좀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또 게시물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도기인데 문화적으로 이제 보면은 엄마로서의 역할과 그 기대치만 강요하는 문화가 아직 있고 이런 엄마의 개인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좀 헤아리는 문화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남편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죠. 아까 제가 가장 많이 엄마분들한테 듣는 질문이 뭐냐고 이제 말씀드린 거 그게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요? 이거잖아요. 근데 아빠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 아내가 화를 왜 이렇게 많이 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잠깐 보는 아이 너무 사랑스럽기만 한데 정말 아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런 왜 화를 내냐, 좋게 좋게 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그런 아내를 이제 비난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공감도 못 받고 오히려 힘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그런 남편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이제 아빠지만 남자지만 그 아이를 직접 돌보는 전업육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일은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계속 아이 케어하는 걸 이제 보통 워킹맘처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직접 경험하니까 아는 거죠. 생물학적인 차이가 남자 여자 있고 뭐 제가 임신 출산도 안 했고 여성 호르몬도 없겠지만 부족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를 요즘에 이제 아빠 육아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뭐 육아휴직도 아빠분들이 많이 하고 전업육아를 하는 주부 아빠들도 이제 늘어나면서 또 역시 이런 게 공감이 많이 되는 분위기이긴 해요. 아빠분들은 이제 예상을 못한 거죠. 내가 육아휴직하고 애를 보는 거까지만 생각했지 그 이후에 나타날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은 생각을 못한 거. 특히나 엄마분들은 맘카페나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그래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빠분들은 그거조차 없는, 그래서 되게 외롭고 힘든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남녀를 불문하고 엄마 아빠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키우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한 가지 질문한 거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질문이 이제 그런 우울이나 무기력이 왜 찾아오는가, 네. 왜 찾아오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정신과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다루죠. 우울, 무기력, 뭐 불안, 뭐 이런 거를 다루는데 그 감정을
다루는데 상담을 정기적으로 할 때, 진료를 정기적으로 할 때마다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지금 처음에는 진료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는 이게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를 또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그 감정 자체를 물어보는 평가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또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 많이 하시다 보면은 대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느껴지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심리적인 뭐 스트레스 정도나 심리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상. 기분이 좀 안 좋거나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은 수업 오실 때 표정부터 일단 그쵸. 굉장히 어두워서 그쵸. 맞아요. 저조차도 표정만 보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때 이제 힘드신 분들은 이 나오는 언어도 약간 어둡고, 그리고 이게 머리에서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그 회원님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는 게 이제 전해지고 그게 겉에 있는 표정, 겉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열심히 봐요. 그래서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말을 하더라도 말의 속도, 또 말의 톤, 이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표가 딱 두 개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처음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한 레지던트 1년차 때의 주 업무인데, 그때는 뭐 경험이 없으니까 교수님이 시키는 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은 가장 많이 하고 병원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우울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 입원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의 생활 패턴을 체크하는 거예요. 생활 패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꼭 체크해야 돼요. 뭐냐면은 밤에 어떻게 잤는지, 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낮 동안에 어떻게 먹었는지. 먹고 잠하고 자고. 식사? 먹고 자고가 그 사람의 생활 리듬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서. 그게 뭐 신체적인 건강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지만 심리적인 건강도 거기에 그대로 녹아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너무 이제 심한 분들은 잠이 이제 패턴이 좀 양분화돼요. 극과 극으로. 잠이 너무 안 오는 불면증.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늦게 잠들고 깊게 자지도 못하고 자꾸 깨고, 또 새벽 일찍 깬다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방향의 것들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잠이 너무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도 막 10시간, 12시간씩 잤는데 낮에도 또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다가 또 자고, 이래서 막 하루에 막 16시간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런 극과 극으로 이제 나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런 잠의 패턴이 양분되다가 치료하는 그 입원 중에 치료를 하면서 점점 이 패턴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던 분들은 점점 잘 오게 되고 깊게 자게 되고, 또 잠이 너무 많이 쏟아지던 분들도 적당하게 뭐 7, 8시간만 자도 개운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호전되는 거를 또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잠이라는 영역이 하나가 또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먹는 패턴. 보통 사람이 이제 새끼를 먹는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또 파악을 해요. 잠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몇 시간 몇 분 잤는지, 중간에 뭐 얼마나 깨 있었는지, 다시 잠들려고 노력했을 때 금방 잠이 왔는지, 꿈은 많이 꿨는지 아닌지, 자고 나서 개운한지 아닌지, 뭐 그래서 낮 동안에 활동에 지장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먹는 것도 디테일하게. 병원에서는 이제 밥이 새끼가 이제 병원식이 나오는데 뭐 잘 먹었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밥은 뭐 한 공기 다 먹었는지, 뭐 반 공기인지 3분의 1 공기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반찬 얼마나 먹었나, 그 다음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좀 맛있게 그걸 느끼면서 먹었나, 아니면은 입맛 없이 그냥 억지로 먹었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 이것도 역시 양분돼요. 먹는 패턴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또 극과 극으로,
입맛이 없어서 야. 이제 못 먹게 돼서 소화도 막 안 되고 먹으면 막 구역질 나고 그래서 못 먹겠는. 그래서 못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막 쭉쭉 빠져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뭐 한 달 사이에 5kg씩 빠지기도 하고 이런 양상이 있고 또 반대로는 자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점점 찌고 이런 양분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 객관적인 기준 두 개, 먹고 자고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평가를 그때 할 때 저는 모르니까 그냥 시키니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도 역시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할 때도 주기적으로 항상 체크하는 게 이거 두 가지.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게 심리적 건강을 위한 또 길이기도 해요. 잘 자고 잘 먹어야 건강해져요.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까지는 보통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져요. 이 어떤 안정감이라는 게 신체 리듬에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근데 엄마분들의 삶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못 자요. 이제 신생아는 2시간 간격으로 막 깨고 그게 몇 달 동안 이어지고 그 후에도 잠이 점점 늘어나고 규칙을 찾아가지만 엄마는 또 할 게 많고 중간에 밤에 아이가 낑낑 댈 때마다 또 깨서 케어하고 하느라고 잠의 패턴이 막 처음에 1, 2년 사이에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많이 무너져요. 신생아는 2시간마다 계속 수유하고 뭐 모유수유든 분유수유든 시키고 하면서 너무 나는 분주한데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못 먹게 돼요. 그래서 대충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패턴이 먹고 자는 패턴이 무너지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의지로 내가 뭐 엄마니까 모성에 있는 엄마니까 열심히 하자 이런 의지로 좀 버티지만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르지 한계점에 이제 다다르는 거예요. 신체적인 한계점. 그러면은 그게 고스란히 그 순간부터는 이 심리적인 한계에 바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선은 동물이잖아요. 신체적인 한계에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의 한계 때문에 찾아오는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가 무너지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해요. 감정 조절이 이제 원래는 되는 거지만 인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이제 그런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연구도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먹고 자고 요 두 가지 각각 그게 잘 안 됐을 때 사람의 심리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감정 조절이 되게 안 되고 긍정적인 생각 못 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 너무 많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별거 아닌 거에 이제 확 터지죠. 그래서 아이를 케어할 때도 별거 아닌 거에 이제 막 화를 내고 돌아서면 또 자책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을 보면은 자괴감에 빠지는데 그게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힘들고 자괴감 느끼고 또 자책하는 것도 내가 괴로운 일이지만 더 괴로운 건 뭐냐면은 엄마는 어떤 일관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보통 있거든요. 육아서에 많이 나와서. 근데 이게 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화냈다가 다시 또 미안하다 그랬다가 잘해야지 또 다짐했다가 다시 또 화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요. 근데 이게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이면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있는 공격성이라는 본능. 공격성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일도 할 수 있고 열정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경쟁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생존 본능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런 자연스러운 건데 조절만 하면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나와요. 별거 아닌 거예요. 확 나와서 그게 다른 사람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분노, 화내는 거, 비난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나 쪽으로 오면은 이제 나를 탓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이제 죄책감 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똑같은 거죠. 결국엔 조절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엄마의 삶의 패턴이 먹고 자고가 이제 안 되면서 무너지는 게 시작이 된 심리적인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타나는 이 현상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울, 뭐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이 감정이 내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 감정이 크고 압도되고 이 감정에 의해서 내 일상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할 일에 지장이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엄마분들은 이제 이런 감정이 잠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에 이제 확 파묻혀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그 육아, 양육에 지장이 있는 상태. 이제 그게 이제 우울증이죠. 육아 우울증.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이 찾아오다가 이렇게 터지는 게 이제 나타나는 게 그런 식의 증상이다. 우울, 불안, 뭐 무기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게 한 가지 측면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신체적인 한계점에 의해서 찾아오는 심리적인 한계. 그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도 뭐 바로 약 주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약 주거나 바로 뭐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좀 무너져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먼저 체크하고 그거를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또 좋아지세요. 금방.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뭐냐? 신체적인 한계를 이제 회복하고 리듬을 찾아도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데 신체적인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람 고유의 특성 하에서 잘 이 현상을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동물과 구별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지고 계실 거고 저도 있고 엄마분들도 개개인의 삶이 있었고 그 삶에서 뭐 그게 직업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삶의 패턴이든 스타일이든 취미든 뭐 사람 관계를 맺는 거든 어쨌든 자기 개성과 나는 누구냐 정의할 수 있는 그 나의 영역 정체성이 있다가 엄마가 되고 엄마의 삶을 사는 순간 나는 그대로 지속되면서 엄마라는 정체성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갈아타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뭐 직장도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뭐 인간관계나 취미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그게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엄마 역할이 나의 정체성인 것 온전한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되는 문화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뒷전으로 미루고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초반에는 그게 모성애 충만한 엄마, 바람직한 엄마 상인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삶이 길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이제 마라톤 같은 긴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이제 불만이 쌓여요. 이거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계속 쌓이고 있어요. 나는 좋은 엄마야, 좋은 엄마야, 여기서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영역이 자꾸 훼손되고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쌓여요. 그러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낼 때 보통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황당하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쌓이다가 확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해결 방법은 그냥 그대로 원인이 되는 부분, 정체성을 완전히 갈아탄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 그대로 유지하고 엄마 역할만 추가되는 거. 사람은 그냥 자기가 누구냐는 변하지 않고 엄마 역할만 추가되는 건데 나의 정체성 자체가 온전히 엄마라는 그 틀과 아예 그냥 딱 동일시되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많이들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나 성격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어떤 바람직한 엄마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과는 안 맞는 것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제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몸은 여기 가 있고 계속 노력은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나를 잃어가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그게 몇 년 지나다가 보면은 이게 확 터져 올라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로움, 공허함 같은 게 막 찾아와요. 근데 이제 이 보통 외로움이라는 거는 흔하게 이해할 때는 내가 너무 혼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없어서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심리적인 극심한 외로움 공허함은 남과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하고 멀어진 거예요. 내가 날 잃어간 거,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찾아오는 이제 외로움 공허함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분들이 되게 사실은 이상함을 느껴요. 내가 왜 외롭지? 엄마인데 아이가 맨날 옆에 있고 나는 아이 옆에서 아이 케어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외롭지?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분명히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외롭고 그래서 원하는 거는 잠깐 아이를 좀 누구한테 맡기거나 나 혼자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싶고 외롭다는 사람이 혼자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졌기 때문에 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엄마상이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인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뭔가 이기적인 엄마 같아, 모성애가 부족한 엄마 같아 이런 생각을 막 스스로 하게 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남편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뭐 시어머니도 그렇고 엄마가 무슨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취미 활동이든 친구 만나는 거든 뭐 아이를 잠깐 맡기고 뭐 여행 갔다 올 수도 있는 건데 엄마가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엄마가 하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꺾이고 그래서 뭐 이번 생은 글렀다. 난 엄마니까 그냥 엄마 역할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다짐을 아무리 해도 이게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하죠. 이번 생은 글렀다. 다음 생을 노리자. 확실하게 또 마음을 다잡지만 무의식이 자기 정체성을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정착을 또 어딘가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흔한 게 이제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내 삶은 이제 이미 엄마로서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고 나의 고유한 정체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안에.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나의 제 인생을 이제 꿈꾸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양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아이에게 바라는 것들이 막 많아지고 그 기대나 바람에 못 미칠 때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헬리콥터 마음 이런 용어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 표면 현상만 보면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엄마, 뭐 스카이캐슬이나 뭐 이런 거 봐도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이 사회적 문화적인 인식도 그렇고 엄마 개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삶이 그대로 있으면은 남한테 투영하고 거기서 기생하면서 제2의 삶을 제2의 정체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아이도 아주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케어해줘야 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또 독립적인 이 어떤 거리감을 점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계속 붙어 있게 돼요. 계속 관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도 의존적이 되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나기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엄마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수면 아래에 둔 거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같이 공유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고 서로 이런 걸
이해하는 문화가 되는 게 단순히 엄마 자신의 뭐 행복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게 아이를 잘 양육하고 독립적인 인격,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부 관계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또 사회적으로 뭐 엄마가 뭐 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취미를 하거나 이런 생활하는 것 자체가 역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엄마 심리를 다루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의 질문에 굉장히 답이 길었네. 아니요. 근데 이게 저도 엄청 경청해서 들었던 게 네. 이게 보통 아까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보통 저희 때 보면 엄마한테 엄마의 이름보다는 정말 누가 이제 누구 엄마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센터에서 이제 어머니들을 지켜보면서 30대 후반부터 막 70대까지 이제 계신데 그쵸. 너무 소녀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고등학교 때 보던 내 친구들의 모습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이 그쵸. 어머니들끼리 있는데 너무 해맑게 웃고 작은 거에 막 깔깔깔 대는데, 그쵸. 예, 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도 여자구나. 그쵸. 예, 그때 좀 느꼈고, 그래서 이런 채널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채널이 이제 엄마분들한테 사랑을 받나 봐요. 엄마분들이 가진 소녀 감성을 이해해주고 네. 그걸 잘 보듬어 주시는 거구나. 예. 그 지금 원장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결혼해서 이제 재수 씨들 이제 막 마음도 생각이 나고, 또 저희 어머니 때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사회적 분위기가 더 안 그랬으니까 그쵸. 그분들은 더 이렇게 이해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하면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제 말씀 중에 김쌤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건 이제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조금의 힘듦은 다 갖고 있다고, 이걸 인지하시고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서 육아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정우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TV 구독자 여러분들, 김쌤이 감히 추천하건데, 엄마들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은 책 꼭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위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김쌤도 이렇게 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들 마음을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책 구매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좀 더 위로받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